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또 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은 헌재의 결론이 지속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했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요청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법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의 오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12월 26일에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즉에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은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2명까지도 지명하는 걸 보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모순적인 행보가 굉장히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명을 촉구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왜 지명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 명백한 헌법 조항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즉시 임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를 함으로써 임명권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국회 몫이나 대통령 고유 몫이나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한다라 그러면 둘 다 못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민주당 측은 국회 몫은 임명을 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몫은 지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헌법을 보면 사실 국회 몫이 지연된 이유는 민주당이 추천을 미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대통령이 임기가 도래하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재판관 후보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5월 18일까지는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줄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줄탄핵을 했을 때 심리를 할 수 있는 재판관 자체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조기 대선이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2달 동안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줄탄핵, 그에 의한 내각의 마비, 헌재 마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2명 지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회 추천 몫이랑 대통령의 지명 몫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의 몫을 보면 이제 세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고 대법원장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심지어 그것이 국회의 추천 몫이었고 여야의 합의가 있었던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지금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국회 추천 몫과 대통령 몫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조금 바로잡자면, 그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까지, 즉 권리가 되기 전까지는 대법원장 추천 몫조차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통령 지명이건
대법원장 몫의 임명 이건 둘 다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저희가 펼쳤지만 민주당이 국회 몫은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저희가 임명을 했던 만큼 지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희 국민의힘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과 관련한 그 관저 모임, 행안부 장관 또 민정수석이 참석했던 4인 모임의 한 명이라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변호인이었고 또 인수위원회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전 이제 대행이 탄핵안이 지금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가 현 상태라면 이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국정에 이제 차질이 심각하다 뭐 이런 입장들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근데 뭐 삼청동 안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이 내란 혐의 혹은 대통령의 내란죄 그 형사 재판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아직 규명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의 적격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네. 마은혁 재판관은 과연 적격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마은혁 재판관이 과거 활동했던 인민노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추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도 이 민노당 측의 주장대로 왜 민주당은 기소 안 하냐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똑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파기환송을 당하는 등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는 그 문제의식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추천은 국회 고유 몫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임명을 하라고 했던 민주당이 대통령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적격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내로남불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고 앵커께서 짧게 언급해 주셨던 그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안가 회동의 참석자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사담을 나누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어떤 이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에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에도 어떤 내란의 일부 가담한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 몫으로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이렇게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에게 끈질기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발 헌법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달라.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본인이 했던 말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아직까지도 일종의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보수 진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에 지금 1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등 출사표를 던진 인원 그리고 예정인 지금 인원만 해도 7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도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요. 후보가 지금 15명인 가운데 지금 과연 이번 주에 대부분 등판을 할 것인가 지금 레이스가 56일 남았는데 앞으로의 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그런 경선 일정을 일부 좀 지연을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난립을 하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컨벤션과 다양성으로 승화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는 좀 자해의 정치가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휴식 기간을 두고 후보들끼리 사전에 어떤 교통 정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민심의 소리를 듣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더 기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심판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의 경선 과정이 컨벤션으로 승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승화를 시킬지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은 후보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단일한 목적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좀 자해를 자중을 하고 조금 더 통합과 그런 좀 진일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던데 좀 의미가 있을까요? 경선 룰 좀 바뀔까요? 사실 뭐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는 특정한 성향이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들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개파색이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을 뽑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선룰 같은 경우에는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8대 2, 그러니까 민심 80%를 반영을 했고요. 네네. 2차 때 7대 3, 민심 70%를 반영을 했고 결선에서 5대5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 그랬을 때 이게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민심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네. 둘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해서 당심을 더 반영을 한다라 그랬을 때 특정 후보들은 좀 비판하고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알력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룰 개정을 강행하기보다는 현재 규칙 아래서 조금 더 후보들이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외적인 그런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 측의 이 대선 준비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그 이유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그 엄청난 불법 계엄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인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당으로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없이 계속 이렇게 내부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만 보일 뿐 철저한 반성과 국민을 향한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쓰라린 비판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과거의 잘못은 일단 덮어두고 미래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이렇게 후보가 많아지면 뭐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혹은 그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전통 보수층과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다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자가 많고 각자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대립할수록 오히려 컨벤션 효과보다는 지지층 분열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네,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면서 탄핵 심판을 인용은 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그런 주장을 일부 수용을 했거든요. 저는 네. 합치된 의견으로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이란 방법론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과연 야당은 잘 했는가라고 직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줄탄핵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다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 또 하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에 재보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박영선 전 대표를 공천한 바가 있다. 이 지점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의 결정문은 저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물론 뭐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뒷문장에 보면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보았고 야당이 야당을 지지해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통상의 정치 행위마저 지나치게 배격한 면이 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나올 것이란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 행보에도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등장이라는 의미는 조기 대선에 이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앞으로 그리고 이제 대선이 또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같이 갈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탄핵 심판 인용 직후 오후, 그러니까 4월 4일 오후죠. 저희 그 소위 쌍권 대표가 직접 관저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4시간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 힘써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저희 지지자들 내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못됐고 저 역시 내용적으로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또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 주장했던 그런 어떤 주장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아젠다들을 통해서 당이 이 지지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당이 잘 돼야 아마 대통령도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전임 대통령들을 평가할 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 대통령 정권의 이 성공 여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 국민의힘 정권이 재탄생하느냐 마느냐가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무리를 하지 않고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제 지금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좀 정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뭘 많이 생각하겠느냐라고 보면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최혜병 관련한 수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내란죄가 가지고 있는 이 형량의 무게라는 것이 있고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살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살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는 아마 논리가 안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전체를 향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을 지지해줬고 본인을 위해 어떻게 보면 행동해줬던 일부 시민들을 네. 향해서 사실은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야 할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아니면 헌재의 판결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공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영향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이어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까지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 이재명 대세론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변수가 나타날지 좀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들어볼까요? 뭐 변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도 없고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조기 대선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미 60일은 깨졌고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레이스 국면에서 이미 어떤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기도 했고 최근에 어떤 무죄 판결들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 이전에 살펴보면 당대표로 있을 시절에 있었던 총선의 승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앞에 놓인 장애물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사법 리스크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당내 주자들께서는 어떤 안티테제를 토양으로 삼아서 이제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의제와 어떤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 생각은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별로 이제 감흥도 감동도 없는 그런 출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위가 저희 속된 말로 볼장 다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뭐 사실 어설프게 우클릭,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사실 양대 노총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사법 리스크를 봤을 때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8.12호라 그래서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법부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을 해왔습니까?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법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형태로 판결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그런 법조계 내에서의 비판까지 받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한계는 이제 기득권이 됐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는데 그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죠. 법적인 심판을 받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심판을 받기는커녕 외려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한 목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결과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혼탁한 정치 상황에서 두 명의 어떤 가해자, 피고인이 있었다라 그런다면 그중에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미 탈락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유일한 가해자로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엇으로 단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큰 시대 정신과 아젠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이 국민 보통의 정서에 맞는 그런 아젠다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것처럼 민주당은 뭐 참여연대, 뭐 양대 노총 그리고 뭐 전교조 그런 기성 조직들을 지키게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과 새로운 비전 아젠다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날에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좀 거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제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고 앞서 좀 살펴봤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이럴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 15일까지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개헌 논의 어떻게 될지 두 분 한 2분 정도씩 좀 길지 않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일단은 이 현실적인 그 문턱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투표를 이 대선 투표날에 같이 해서 개헌을 하자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방식인데 이게 문제는 요즘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사전투표날에는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헌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법을 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일단 먼저 빠르게 착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원포인트 개헌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강화라든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제 합의하에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제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단위가 큰 문제들은 저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을 거의 18일 만에 만들어야만이 네. 거의 지금 이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딜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까지는 5년 채우고 모든 권력을 누리겠다는 이야기를 참 어렵게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하기 싫다. 거부의 메시지를 지금 말을 에둘러서 중언부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헌 세력과 이 개헌 세력 이런 구도가 87 체제를 어떻게 종결을 할 것인가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들 중심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것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우리 결정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야당은 정말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할 수 있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금 체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고치는 거야말로 바로 내란의 종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란 말 자체가 궤변이지만 정말 이런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맞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개헌,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를 거부하고 기득권의 길을 걷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 앞서서 민주당 내에서부터 많은 비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과욕은 화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상경 국면에서 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무리하게 탄핵을 시켰던 것이 민주당한테 어떤 후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